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중학생 딸 하나,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20주년 동창회를 한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냥 옛날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이 제게는 그리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20년 전 일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기셔서 거의 집에 계시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셨죠. 아파트 단지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빌딩 청소하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벌이가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모자는 늘 쪼들리며 살았죠. 학교에서는 정말 말하기도 싫지만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는데 저는 동대문에서 산 1,000원짜리 티셔츠에 10,000원짜리 청바지. 그것도 어머니가 야근 수당 받은 날에야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운동화도 1년에 한 켤레 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바닥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는 걸 참고 다녔죠. 특히 민지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였는데 아버지가 큰 건설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정말 부러웠어요. 매일 다른 옷 입고 와서 가방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바꿔가지고 오고 구두도 교복에 맞춰서 여러 켤레를 번갈아 신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로 3년을 버텼거든요. 그 가방도 중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거였어요. 가방 끈이 헤어져도 바꿀 수 없어서 안전핀으로 고정해서 썼고 구석이 조금 찢어져도 그냥 썼어요. 민지는 제가 맨날 같은 가방 메고 다니는 걸 보고는 친구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그리고 수연이라는 애도 있었어요. 얘는 민지 다음으로 집이 잘 사는 애였는데 민지보다 더 독했어요. 뒤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온갖 험담을 다 하고 다녔어요. 특히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심해졌죠. 그 소문이 퍼져서 반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흉보는 애들을 보면 집에 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도시락도 문제였어요. 다른 애들은 예쁜 도시락통에 색깔 맞춘 반찬들을 가져오는데 저는 그냥 밥에 김치, 계란 후라이 하나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매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일찍 나가시니까 도시락 쌀 시간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점심이었어요. 수학여행 때는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요. 수학여행비가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는 정말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저 혼자 학교에 남았죠.
그때 선생님께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어요. 혼자 빈 교실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다른 반 애들도 수학여행 가느라 짐 가방 끌고 교실로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민지와 수연이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와서 사진을 잔뜩 가져와서는 일부러 더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생일 파티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반 아이들을 초대하는데 저만 빼고 초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물을 못 가져올 텐데 부담 줄까 봐서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친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우라는 남자애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자애였는데 솔직히 제가 좋아했어요. 그 애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제 연필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숙제를 물어보거나 그런 소소한 접촉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대요. 가난해 보인다고. 정호도 체면 때문에 저를 피하게 됐고요. 그때 정말 사람이 가난하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집이 가난할 뿐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정말 죽어라 공부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저는 똑같은 옷 몇 벌로 돌려 입고 학식도 제일 싼 걸로만 먹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토익, 컴활, 한국사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땄어요. 성적도 학과에서 1등을 유지했고 교수님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기업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요. 결국 국내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코트 하나를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코트를 입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회사 생활은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다 집안 배경이 좋아서 여유가 있는데 저는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그렇게 5년 정도 다니다가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쪽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기회가 있을 것 같았어요. 창업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사무실도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힘든 상황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운도 좋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은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컸고 매출도 연간 100억 정도 돼요. 물론 대기업에 비하면 작은 회사지만 제가 맨손으로 키운 회사라서 애착이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제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들 복지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결혼도 잘했어요. 남편은 변호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죠. 딸도 하나 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못 해본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해요. 좋은 옷도 사주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문화생활도 많이 시켜주고, 물론 너무 과하지 않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에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갑자기 친근하게 연락해와서는 제가 사업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면서요. 그리고 동창회에 꼭 오라고 하는데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애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20년 만에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동창회 전에 민지랑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과도하게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이런 말 안 했으면서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 회사나 생활에 대해서 캐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창회 당일이 됐어요. 장소가 강남의 꽤 비싼 레스토랑이더라고요. 1인당 15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평상시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할 때 가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어요. 명품은 아니지만 괜찮은 브랜드 원피스에 가방도 적당히 좋은 걸로.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미지 관리는 해야 하잖아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민지가 보였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일단 외모부터 성형을 한 게 확실했어요. 쌍꺼풀도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크게 파여 있고 코도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명품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반가워했어요. 목소리 톤도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았고 뭔가 어색하게 밝은 척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연도 왔는데 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살은 좀 쪘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제 가방 가격을 묻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또 돈 얘기부터 하는구나 싶었죠. 정호도 왔어요. 얘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쪘고, 근데 여전히 잘생긴 편이었어요. 다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의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픈 일이 벌어졌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면서 오늘 추천 코스 가격을 설명하는데 민지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하면서 가격표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샐러드 하나만 주문하겠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도 예전만큼 잘 살지는 않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조금 통쾌했달까요? 그때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애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쏘겠다고 했죠. 그러자 갑자기 민지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수연도 마찬가지였고, 방금 전까지 배 안 고프다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최고급 코스를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민지가 웨이터한테 포장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남이 쏘는 밥을 포장까지 해가겠다니.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다들 근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꾸 자기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뭔가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민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뜨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정호가
받아줄까 해서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지 남편이었는데 마트 아르바이트 끝났냐고, 오늘 계란 특가라고 해서 30개들이 샀다고, 라면도 떨이 상품으로 20개 샀다고. 우리 모두 조용해졌어요. 민지 남편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사업은 뭐고. 전화가 끊어지고 민지가 돌아왔을 때 정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했어요. 민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남편이 마트 체인점 사업을 해서 현장 파악차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지만 다들 믿지 않는다는 게 표정에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민지가 불쌍했어요. 그때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애가 지금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다니. 음식을 먹던 중에 수연이 갑자기 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20년 전 우리의 어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옛날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초라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예쁜 옷 입고 찍었는데 저만 후줄근한 교복 입고. 근데 더 웃긴 건 민지가 자기 옛날 사진을 보더니 지금이랑 너무 달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형 안 했다고 하면서 그냥 화장법이 달라진 거라고. 또 거짓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사진 찍는데 정말 웃겼어요. 다들 각도 잡느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민지는 이쪽 각도가 좋다면서 계속 위치를 바꾸고, 수연은 조명이 너무 어둡다면서 자리를 옮기고, 정호는 머리 빠진 부분을 가리려고 손으로 계속 머리를 만지고, 결국 사진 한 장 찍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찍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세월의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2차로 근처 카페로 갔어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고 해서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더 자세한 근황 얘기를 하게 됐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한 거라고. 아, 역시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혹시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애가 만나자마자 돈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우리 회사는 투자 업무는 안 한다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냐고 했죠. 민지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아니냐고, 제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친구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냐고.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친구? 언제 우리가 친구였나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친구였냐고. 고등학교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수학여행 갈 때 저 혼자 못 가서 학교에 남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민지가 당황하면서 그때는 어렸다고, 지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끼어들면서 너무 차갑게 굴지 말라고, 민지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 이 애도 똑같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수연한테도 말했죠. 그때 우리 엄마가 청소일 하신다고, 뒤에서 흉본 거 다 안다고. 수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느냐고. 언제긴요.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호가 말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때 저를 좋아했지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피했다고. 적어도 정호는 솔직하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호도 부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료사고 건으로 소송 중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적어도 돈을 달라는 건 아니라서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연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는데 수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표정이 밝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옛날 동창을 만났다면서 제 소식을 물어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회사 멀쩡한데. 그런데 수연이 자꾸 제 회사 상황을 캐묻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민지도 계속 투자 얘기를 꺼내려고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직원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들렸나 봐요. 다들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하는데 민지 표정이 묘했어요. 질투 반, 부러움 반. 그때 수연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고 했어요. 카페 밖으로 나가더니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손짓도 격하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서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수연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난뱅이 출신이라서 그런지 돈에 대해서는 진짜 짜다고. 뭐라고요? 가난뱅이 출신.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맨날 도시락도 못 사와서 빵 하나로 때우던 애가 지금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린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화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민지라고 하더라고요. 민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남편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런데 제가 투자 거절했다고. 참 웃기지 않냐고.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가난했으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연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에게 밖에서 누구랑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수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냥 집에 전화했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와 정호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수연은 여전하다고, 그때도 뒤에서 남 험담하기 좋아했다고. 수연이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가 뭐예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수연에게 아직도 모르겠냐고, 가난한 게 죄냐고,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 수연이 그때 수학여행 못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똑같다고 민지에게도 말했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냐고.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애가 아까 남편 전화 받았을 때 얼굴 봤냐고, 마트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데. 정호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호에게는 그나마 솔직하게 사과라도 했으니까 고맙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도 그때랑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이 아까 전화 통화한 거 녹음했다고. 요즘 핸드폰 좋아서 멀리서도 잘 녹음된다고. 수연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제발 그거 지워달라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네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까 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저와 친했던 은지. 민지가 단톡방에 동창회 한다고 올렸길래 늦었지만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는 2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예뻐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정말 고급스럽고.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은지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은지가 변호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김앤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라고. 김앤장이면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은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자기도 그때 가난했다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 아버지가 사채업자한테 쫓기셔서 가족이 밤에 도망다니듯 이사를 했다고. 하루는 집에 와보니까 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왜 티를 안 냈냐고 물으니까 저를 보고 배웠대요. 제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절대 들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은지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만 홀로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자기도 같은 처지였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데 더 미안한 건 자기는 숨기고 살았는데 저는 당당하게 버텼다는 거라고. 정말 대단했다고.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은지도 그때 어려웠냐고. 전혀 몰랐다고. 은지가 차갑게 웃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라고. 은지가 민지와 수연을 향해 말했어요.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한다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다고. 수연이 아까 밖에서 전화한 거 자기도 들었다고. 아직도 그 걸음 못 고쳤다고. 그리고 민지에게도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냐고.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말 뻔뻔하다고.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제 일기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떨어뜨린 걸 은지가 주우려고 했는데 못 줬다고. 20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일기장을 펼치더니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일기였어요. 오늘도 민지와 수연이가 나를 놀렸다고. 가방이 낡았다고. 옷이 구리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빨리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계속 읽었어요. 수연이가 오늘 우리 엄마가 청소 일한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다고. 너무 창피하고 화났지만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민지와 수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은지가 일기장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그들이 한 짓이라고. 한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제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친구 행세하면서 돈 달라고 하냐고. 정말 뻔뻔하다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복수가 아닌 제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민지에게 투자받고 싶다고 했냐고. 수표에 100만 원을 적어서 건넸어요. 단 조건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하라고. 고등학교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저를 만났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민지가 당황했지만 결국 사과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잘못했다고.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정말 나쁜 짓이었다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돈 받으려고 연락한 거 맞다고. 10년 동안 친구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정말 이기적이었다고. 수연에게는 다른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연이 아까 밖에서 한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이거 남편한테 보내줄까? 아니면 회사에 보내줄까 했더니 농담이라고 지우겠다고 했어요. 대신 수연도 사과하라고. 수연이 울먹이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정우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변호사 소개를 약속했어요. 은지와는 20년 만에 진짜 친구가 됐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은지가 물었어요. 민지한테 왜 돈을 줬냐고. 안 줘도 됐는데. 그냥 가엾어서라고. 복수는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은지가 역시 저답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역시 내 아내라고. 100만 원이 아깝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좋은 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제 얘기를 듣더니 엄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 돈으로 남편이랑 작은 카페 창업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수연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성격 좀 고쳐보려고 상담받고 있다고. 정우는 제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소송이 잘 해결됐다고 연락했어요. 은지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때 못한 얘기들, 서로의 아픔들, 이제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진짜 가난한 거죠. 그리고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건 친구가 아니라고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민지와 수연에게 화를 내고 복수를 했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하고 도와주니까 그들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회사 직원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그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가끔 딸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제 경험을 들려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저처럼 성공한 후에 옛날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